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세 번째 노트, 암호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두 번째 노트에서는 암호 알고리즘을 살펴보았습니다. 암호 프로토콜은 이들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가 그 원하는 목적을 공격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달성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이 노트에서는 먼저 프로토콜이 뭔지, 그리고 암호 프로토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암호 프로토콜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 프로토콜에 사용되는 기초 설계 기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대칭 암호 알고리즘과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암호 프로토콜에 사용했을 때 그들이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키 확립 프로토콜이라는 걸 간단한 키 확립 프로토콜을 통해서 암호 프로토콜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그리고 설계하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암호 프로토콜의 안전성과 암호 프로토콜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토콜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명 이상이 참여하는 유한한 일련의 단계를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과 비교되는 것이 알고리즘인데요. 알고리즘은 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과 프로토콜의 차이는 혼자 하냐, 여러 명이 하냐, 그 차이를 통해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 교과에서 나아가 컴퓨터 공학에서 살펴보는 프로토콜은 대부분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통신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원격에 있는 사용자들이 메시지를 교환해서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통신 프로토콜을 우리가 기술할 때는 각 참여자가 교환하는 메시지들이 뭐냐, 이 메시지들을 어떤 순서로 교환하는 것을 기술함으로써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통신 프로토콜을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서는 교환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는 프로토콜을 제시할 때 단순히 교환되는 메시지만 제시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프로토콜에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요소들도 많이 있다. 그 점 우리가 꼭 기억하고 설명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프로토콜의 특성을 설명드리면은, 프로토콜은 사전에 그 참여하는 사용자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사용자들은 그와 같은 프로토콜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동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모호하지 않아야 됩니다. 프로토콜 수행하는 절차들이 모호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사용자들은 저렇게 하기로 기대했는데 그 사용자는 다르게 한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프로토콜이 수행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프로토콜의 그 수행 절차들은 모호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모호한 것이 없기 위해서는 세세하게 기술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그 세세하게 기술된 것이 모두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또는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은 성공적으로 그 수행이 종료가 되면 목표로 했던 목적이 달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특성을 완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완전성 요구사항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프로토콜은 우리가 동시에 한 프로토콜은 병행으로 여러 개의 프로토콜이 동시에, 그러니까 동일한 프로토콜이 여러 개가 수행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서버는 한 번에 한 사용자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용자를 동시에 서비스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서비스하는 것 중에 하나를 띄워놓고 한 사용자와 한 서버 간에 이루어지는 프로토콜을 우리가 프로토콜 수행, 영어로는 프로토콜 런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 프로토콜 수행이 병행으로 동시에 여러 개 수행되고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이런 프로토콜 런을 정의하기 위해서 그 프로토콜 수행을 통해서 교환됐던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들을 제시해서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 그 메시지의 총합을 우리가 트랜스크립트라고 합니다. 한 수행에서 교환된 메시지들을 우리가 그 프로토콜 수행의 트랜스크립트,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암호 프로토콜은 뭐냐? 암호 프로토콜은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암호 기술을 사용하냐? 이 암호 기술 사용하는 목적은 공격자들로부터 암호 프로토콜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프로토콜의 각 메시지의 의미를 보장하고 참여자 또는 제3자가 부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 프로토콜과 암호 프로토콜의 차이는 공격자들의 존재를 가정하냐 가정하지 않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프로토콜에서는 완전성을 만족시키는 게 유일한 목적이라고 하면 암호 프로토콜에서는 완전성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 안전성이라는 것은 프로토콜의 목적을 무조건적으로 달성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자의 존재를 하는데 프로토콜의 목적이 달성되면 좋겠지만 그 달성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암호 기술을 사용해서 주로 제공하는 것은 이런 공격자들이 존재하더라도 공격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거래를 하는데 고객이 물건을 구입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자의 존재에서 구입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상점이나 판매자나 그 고객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뭐 사지 못하면 그것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거죠. 사지 못하는 것도 손해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공격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못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어떤 것까지 서비스, 이제 가용성이라는 측면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암호 기술 사용해서 보장할 수는 없지만 부당하게 공격자가 물건을 자기가 대신 얻어낸다든지 뭐 금전적인 이득을 공격자가 뭔가 취한다든지 이런 거는 못하게 막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암호 프로토콜에 대해서 어떤 공격들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크게 이런 공격들을 수동 공격과 능동 공격으로 구분하게 되겠고요. 이런 공격을 하는 공격자들을 우리가 공격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 공격자들 다양한 용어로 분리하게 되는데요.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attacker, adversary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 밖에도 여러 용어가 있고요. 특히 수동 공격을 하는 공격자들은 우리가 eavesdropper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동 공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프로토콜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참여자들은 수동 공격이 발생하고 있으면 전혀 그 사실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이 완료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동 공격은
주로 공격자들이 지나가는 메시지들을 수집해가지고 그 수집된 메시지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비밀성을 위협한다든지 아니면 트래픽 분석을 해서 뭔가 부당한 정보를 얻는다든지 그런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 프로토콜에 좀 더 위협이 되는 공격은 능동 공격이 되겠습니다. 능동 공격은 공격자들이 프로토콜 진행에 개입해서 메시지를 삭제한다든지 차단한다든지 새로운 메시지를 삽입한다든지 기존 메시지의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옛날 메시지를 재존송해서 바꿔쳐서 어떤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공격들이 다 능동 공격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능동 공격은 데이터의 비밀성뿐만 아니라 인증이나 무결성에 대해서 대한 위협이 되겠습니다. 뭐 능동 공격이라고 해서 일반 참여자들이 공격들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머 프로토콜을 만들 때에는 능동 공격들에 대해서는 능동 공격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들을 인식해서 프로토콜 수행을 중단하거나 그 공격이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참여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프로토콜의 참여자는 크게 일반 참여자와 제3의 신뢰기관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일반 참여자라고 하는 것은 프로토콜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있는 이해 당사자를 말하고, 제3의 신뢰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토콜 실행 결과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가 없고 어떤 참여자와도 특별한 협력관계가 없지만 원활한 프로토콜 수행을 위해 참여하는 참여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상거래에서 고객과 상점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 당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반 참여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거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거래를 확인해주는, 거래 결과를 확인해주는 신용카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3의 신뢰기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용카드 기관도 그것을 통해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물건의 교환의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3의 신뢰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프로토콜을 만들 때 이해 당사자 간에 수행을 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통 제3의 신뢰기관을 도입해가지고 그 프로토콜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짚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참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여자라고 하면은 실제 사용자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 사용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문맥에서 잘 봐야 될 텐데요.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뢰기관이라고 하면 이 신뢰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 또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토콜에서 신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프로토콜에서 정한 규칙대로 프로토콜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정한 절차대로 절차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절차를 지키지만 어떤 부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신뢰기관도. 하지만 우리가 신뢰기관이라고 하면 이 신뢰기관은 무조건적으로 프로토콜의 진행 절차는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기관을 우리가 다른 말로 중재자라고도 합니다. 그럼 TTP는 어떤 형태로 참여를 하냐, 프로토콜에.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인라인, 온라인, 오프라인입니다. 인라인은 모든 메시지는 항상 TTP를 경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모든 메시지들, 이해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메시지들은 TTP를 통해서 전달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은 모든 메시지는 TTP를 통해서 전달되지는 않지만 항상 프로토콜 수행할 때 TTP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TTP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떨 때에는 TTP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또는 프로토콜의 진행 사전에 또는 사후에 이 TTP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TTP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TTP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프로토콜을 만들 때 궁극적으로는 자체 강화 방식, 즉 TTP가 없는 방식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인라인보다는 온라인 방식이 좋을 것이고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방식이 선호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인라인 방식이 있냐, 실제 지금 사용되는 경우가 있냐라고 우리가 이제 보면 그 메신저의 경우에는 그 메신저 서버가 신뢰기관은 아닐 수 있지만 그 메시지를 교환하는 형태는 인라인 방식입니다. 즉 우리가 카톡으로 사용자 A가 사용자 B한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면은 바로 A가 B한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카톡 서버는 인라인 서버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상점과 고객과 상점 간의 어떤 메시지를 교환해서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을 때 전자거래, 그 상거래 때문에 신용카드 서버하고 메시지를 교환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서버는 온라인 TTP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온라인 방식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주로 메시지들은 고객과 인터넷 서버, 상점 간에 이루어지고 그 중에 TTP를 통해서 거래를 확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TTP가 만약 동작을 하지 않으면은 거래가 완전히 완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온라인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방식, 그러니까 아까 좀 언급은 됐는데요. 이 암호 프로토콜을 분류할 때에는 TTP가 있다 없다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TTP가 없는 경우에 즉 이해 당사자들끼리만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프로토콜이 완성이 되면 그거를 자체 강화 방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중재자가 필요 없는 자체 강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구글에 접속을 해서 구글 서비스를 뭔가 쓴다. 그러면은 구글 서버하고 브라우저 간에 이해 당사자들끼리만 그 메시지를 교환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죠. 그럼 그런 서비스들은 자체 강화 방식의 프로토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강화 방식이 아니라 중재자가 필요한, 즉 TTP에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 이해 당사자들 말고 별도의 제3의 어떤 참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중재 프로토콜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재 프로토콜 중에 오프라인 방식으로 중재자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그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중에도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서는 중재자가 거의 참여하지 않습니다. 언제만 참여하냐면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프로토콜을 판결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즉 판결 프로토콜은 오프라인 방식으로 TTP가 참여하고 이
이 참여자는, 이 중재자는 항상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은, 중재자가 이 오프라인으로 나중에 사후에 참여를 해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분쟁자는 뭘 통해서 분쟁을 해소하냐면은 프로토콜의 트랜스크립트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판결해 줘야 됩니다. 판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트랜스크립트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트랜스크립트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토콜의 구성을,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프로토콜 내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프로토콜을 만든다고 해서 판결 프로토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일반 자체 강화 방식 내에다가 집어넣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런 프로토콜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3의 중재자를 사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6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재자가 동작하지 않거나 중재자와 다른 참여자의 통신이 중단되면 프로토콜 자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온라인 방식의 그 TTP를 사용했을 경우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방식의 TTP를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중재자가 동작을 하지 않으면은 프로토콜 자체가 완료될 수 없고요. 완료될 수 없다는 것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중재자가 단위 실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프로토콜의 서버를 그러니까 서버가 아니라 신뢰기간 제3의 중재자를 공격해서 중재자가 동작을 하지 않도록 막게 되면, 공격하게 되면 프로토콜이 아예 동작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단일 실패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중재자들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신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과연 고객들한테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고 이런 신뢰 서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그 신뢰 서버에 대해서 실제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당연한 문제이지만 중재자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비용에는 네 번째로 얘기하는 통신 지연도 포함된 내용일 수 있죠. 그래서 중재자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들고 중재자를 쓰기 때문에 자체 강화 방식을 사용했던 거에 비해서는 통신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속도도 전체적으로 걸리는 시간도 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토콜 수행에 관여해야 되므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않다 하더라도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또 중재자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게 되겠고요. 중재자가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면 프로토콜이 수행되지 않으니까 단위 실패점이니까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좋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거부 공격에 좋은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할 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제3의 신뢰 서버를 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공격하지 않더라도 그 신뢰 서버를 공격해가지고 서비스가 거부되게끔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